어, 조직 설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 설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기초적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전략이라는 부분도 요 얘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중요하죠.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조직 설계에서 그 전략적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다. 더 보니까 투입해야 될 게 뭐고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에 다시 환경 분석을 해서 상황 요인들을 좀 살펴보겠죠. 예, 그런 그림들이에요, 이게. 예. 자,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흔히 뭐 이사장 정도, 이사장 정도. 그 다음에 뭐 사장 정도. 뭐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뭐 그 재정 뭐 상무 뭐 이 정도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뭐 상무 뭐 전무 뭐 이런 전무 상무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뭐 팀장급.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기업들도 요즘에는 이제 뭐 상무전무 아래 이제 뭐 예전에는 뭐 부장, 과장 뭐 이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다 묶어가지고 그냥 뭐 하나의 어떤 오퍼레이션 그룹으로 해서 그걸 팀장 아래에 두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직도를 생각할 수 있죠.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조직 설계를 할 때는 이게 조직의 어떤 방향 설정과 함께 조직의 인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다 보면 조직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능 조직과 이제 부서 조직을 좀 배울 텐데요. 기능 조직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직화 시킬 거냐. 예, 그래서 이제 기능 조직은 아무래도 운영 파트 쪽으로 중심을 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사장 밑에다가 영업부, 뭐 격리부, 총무부, 제작부, 기획부 이거 다 두잖아요. 예.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뭐 부장차장 이런 과장 대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안 구조들 이 하나씩의 이 안에 구조들은 전부 이 구조들을 갖고 있어 왔어요. 예. 그거는 다 그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다음 부서입니다. 이 부서 조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그 직급의 어떤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어떤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능과 운영이라고 한다면 이 부서 조직은 그냥 말 그대로 생산을 해내는 그런 데다가 그 기능적 활동을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장 밑에 이렇게 부서별로 컴퓨터 부서다, 소프트웨어다, 뭐 컨설팅이다. 그러면 여기에 일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생산 분야, 영업 분야, 격리 분야 이렇게 놓고 생산부, 영업부, 격리부를 이 아래 두는 그런 구조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제 부서 조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점은 뭘까요? 책임성이 명확하겠죠? 예, 거기에 그 다음에 이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과 같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생산 구조를 팽창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문가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관리자를 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돈 구조가 달라지죠. 비용이. 번스터 스타커의 그 조직을 비교해 놓은 것을 좀 보면 좀 재밌어요.
기계적 구조다, 유기적 구조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기적 구조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최근 이제 급변하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시대, 뭐 AI 시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이 유기적 구조에 방점을 두게 되죠. 유연성, 적응, 그 다음에 혁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은 아무래도 그 포말에서 그 낮은 공식화 형태, 즉 상당히 그 업무와 책임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상황에 의존해 있어. 상황에. 그러나 기계적 구조에서는 뭐 이 공식화 정도가 좀 높은 공식화에 속해요. 그래서 뭐 역할이라든지 뭐 명령 직무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속성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이 유기적 구조는 그렇고 분권화 쪽에 방점이 있고요. 당연히 기계적 구조는 집중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수직적 분화 쪽, 여기는 수평적 분화 쪽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죠. 수평적 소통을.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중요한 것들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여기는 또 인포멀한 부분도 좀 강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상당히 유기적이다 하는 것을 뭐 마치 리커트처럼 그래서 1에서 10에서부터 50으로 놓고요. 뭐 이렇게 상당히 기계적 조직이다. 상당히 유기적 조직이다. 이렇게 해서 이쪽이 1, 이쪽이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5, 4, 3, 2, 1로 줄여서 이제 리커트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진단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 또 변수들의 영향관계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매트릭스 이제 보면요. 여러분들은 매트릭스는 잘 아시잖아요. 매트릭스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기능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생산이다. 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매트릭스를 꾸리는 거죠. 이 명령 구조를 기능적 계통하고 생산적 계통 두 개의 명령 구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퍼레이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생산 쪽. 굉장히 이 계통들 두 개의 이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면 우리가 기계적 그 다음에 유기적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두 부분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매트릭스 조직을 하는 이유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부서화하고 프로세스로,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에 의한 부서화하고 그 다음에 목적형으로 만드는 부서화, 이거를 굉장히 그 조화롭게 결합시킨다. 이런 장점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구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사장 밑에 이렇게 전략기획실을 놓고 여기에 각 부서, 해외 영업부, 프로젝트, 생산부, 디자인, 회계, 인사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관련된 부분, 자, 이 프로젝트다 그러면 프로젝트 A형, B형, C형 내놓고 여기에서 이와 같은 각 부서들 요것들을 다시 결합을 시키는 거죠. 네. 영업부는 이주와 유럽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의한 부서 쪽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과정에 의한 부분들을 섞어서 만드는 이런 유형을 보여주고 있죠, 매트릭스가. 자, 그러면 매트릭스 조직은 이제 뭐 좋은 점이 뭐냐, 이건 먼저 여기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매트릭스 조직은 굉장히 이게 우리가 환경적인 불확실성, 이것이 현대 산업사회, 특히 이제 4차 산업사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환경적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환경 특징이 이렇고, 그 다음에 내부 시스템으로 봐도, 뭐, 우리가 아까 그 기능적인 부분과 생산, 이런 하위 목표들을 가지고 기획 예산 짜고 영양, 뭐 승진,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 이렇게 됐을 때 매트릭스 조직의 좋은 점은 뭐냐? 아무래도 정보 흐름을 빨리빨리 증가시켜주는데 도움을 가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조정, 특히 코디네이션을 잘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생산을 위해서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나와요. 균형적인 방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있죠. 그러나 이게 단점은 이제 갈등을 잠재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시간이 많이 소모돼요. 아무래도 이걸 같이 적용하다 보면 뭐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 간의 대인관계 기술, 그렇죠? 인간관계,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이 요구되니까 훈련이 좀 연수 같은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뭐 그것들은 돈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시간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타스크포스라고 해서 우리가 TF라고 그러잖아요. TF. 이 TF라는 것이 임시 위원회로서 뭐 기능을 하지만 굉장히 이 프로젝트 팀으로서 이게 정확하게는 기동부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명확한 목적을 성취하고 임무가 성공한 후 해체되는 거잖아요. 이게 TF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밀도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프로젝트화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기동부대는 기동부대인데 TF는 TF인데 항구적인 거예요. 그 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조직이 중요한 어떤 그 변화 또는 뭐 생산 라인 새롭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 할 때 딱 팀을 준 거죠. 자, 그다음에 연계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연계 집단. 나머지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 연계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오버랩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링킹 핀이라고 하는 연결침이라고 하는 관리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연결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보를 여기 봐요. 실국장들, 과장들 이 사이에 이 침이잖아요. 장관 여기 다 연관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링킹 핀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관리자는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종하는 업무, 이러한 역량, 이러한 역할 이런 것들을 다 발휘해야 하는 거죠. 네. 다음은 위원회 구조입니다. 여러분 위원회 커미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원회 구조는 아무래도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모 기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이어라키한 구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어서 전문성으로서 참모진이죠. 그러니까 개선 쪽이 아니라 비하이어라키한, 즉 비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는 보면은 누가 하나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의 어떤 집단적 그 지성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죠. 예. 자, 이런 위원회 구조는 뭡니까? 특별위원회가 있고요, 상설위원회가 있고, 이렇죠? 예. 위원회 그 사례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회사 보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뭐 어디 매니저 어디 담당 이 매니저들이 이제 각각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뭐 라지스틱이고 여기는 행정이고 여기는 회계고 여기는 시장 뭐 그다음에 소득증대 뭐 이런 뭐 승진 관리 이런 걸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누어 놓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관리하는 부서, 그다음에 회계 재정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서 뭐 세일하는 거, 픽업하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위원회들을 여러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회계위원 뭐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유형별로 펼쳐져 있다는 거죠. 예. 위원회는 그렇게 그러니까 구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어라키한 어떤 그런 어떤 피라미드형으로 딱 정립된 게 아니라 비슷하게 수평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이 집단 지성에 활용되는 의사결정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회가 잘못 활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렇죠.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안 좋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하냐? 위원회가 이게 이제 책임성 면에서 봤을 때 조금 그 책임성 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 권위라든지 그 권력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잘못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게 이제 위원회 구성이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 최적 규모가 5명에서 10명인데, 어디에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정치적 외압, 정치적 편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 낭비, 위원회가 이제 너무 하찮은 문제에 대해서 막 계속 소모적 논쟁을 안 하고 결정 지연되고 막 이런 경우죠. 지금 그런 얘기들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도 굉장히 이제 그 위원회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제 비용 그 수당 주는 것도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사고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집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가상 조직과 이제 그 무경계 조직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가상이 되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이게 A라는 조직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B라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C라는 조직이라고 합시다. 얘네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가상 조직이에요. 버추얼한 그런 오거나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딱 이 세 개가 뭐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딱 겹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물리적인 실체는 안 보여. 그러나 이것이 뭐 인터넷 기반이라든지 뭐 협력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걸 우리는 가상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가상 조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분산형 그리고 비전 뭐 이런 것들이겠죠. 유연성, 뭐 학습 조직 또는 그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그런 것들을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무경계 조직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평적 경계, 수직적 경계, 외부적 경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여기에서도 이제 무경계, 즉, 바운더리스 오거나이제이션을 설명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것은 내부 조직이에요. 지금 여기에. 여기에는 내부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이 내부 조직 내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에는 고객이 작동을 하고, 여기에는 공급자가 작동이 되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R&D 코스에는 경쟁자들이 작동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에 무슨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라인이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 버리는 이 조직 형태. 요거를 우리는 바운드리스 오거나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조직에 존재하는
그런 그 계층제적 그 라인하고 그 다음에 분업적 경계를 초월한 그 조직 형태, 예,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 그렇죠. 경계가 무경계 조직이기 때문에 뭘로 이렇게 구조를 딱 규정해 놓고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어떻게 해 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유연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통합과 조정 이 부분을 빨리 얻어낼 수 있고요. 이것이 좋은 점은 급속한 환경 변화, 특히 오늘날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나 기술적 변화를 채택하는 데 유리한 거죠. 그래서 바운드리스 오거나이제이션의 속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 다음에 조직 설계에 대한 환경적 영향.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인터페이스로 해서 환경과 업무 환경을 놓고 봤을 때, 환경이 안정되어 있냐, 변동이 되어가느냐. 그 다음에 업무 환경이, 호모지니어스 하는 거, 동질성이 있냐, 헤테로지니어스 하냐, 이질성이 있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가장 높은 복잡성과 많은 분권화, 이런 것들, 그다음 기획이 그래서 중요해. 그러한 기획을 강조할 때는 바로 박스 4의 유형에 해당되는, 이런 얘기들을, 호지가 하고 있죠. 그래서, 조직의, 이제 여기, 이 조직 구조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를 따질 때는 동질성, 이질성 가지고 많이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조직 설계, 디자인에다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복잡성이라든지, 규칙, 이런 거, 분권화, 이런 것들이 다, 미치죠. 왜? 환경적 영향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잡 어널리시스입니다. 이제 직무 분석. 여러분들 이제 직무 분석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을 텐데요. 직무 분석을 하려면 직무 내용이 무엇이고, 직무에 관련된 요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직무 분석을 하려면은 그 직무에 필요한 그 업무적 요인, 그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기술은 어떤 요인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설계를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무 활동과 그다음에 직무 성과 이런 것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죠. 직무 분석은 일단은 그 직무 특성을 명시를 하는 건데요. 일단 직무 분석을 하려면 직무의 범위를 알아야 되고, 직무의 깊이를 알아야 되고, 직무 관계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범위와 깊이 그리고 관계 이러한 것들을 명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무 분석하는 그 방법들에는요,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방법이 있고, 설문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관찰이나 인터뷰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질적 부분, 그 다음에 이 설문지는 양적 부분의 분석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직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분석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인간적인 접근과 공학적 접근 그리고 직무 특성 접근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참고는 하시되 직무 특성을 모델화하는 그 올드엠하고 해크맨의 모델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 이제 그 5가지 직무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차원의 5가지가 뭐냐면 기술 다양성, 업무 독자성, 업무 중요성,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율성이 있냐, 그다음에 직무 완료가 되느냐, 이것을 핵심 차원으로 놓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심리적 상태는 어떤 거냐,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당연히 이제 그 핵심 차원들이 다 반영이 잘 된 것들은 높은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 성과도 높게 나오고 직무 만족도 잘 나와요. 그리고 이직도 잘 안 해요.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 심리적 상태들은 뭐 이제 이 핵심 차원에 따라서 기술, 업무, 독자,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업무의 의미를 띠는 그 상태로 봐요. 그 다음에 책임성의 상태, 심리적 상태로 보는 것은 자율성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자율성에 따라서 심리적 상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직무 완료 같은 것은 완료를 함으로써 과연 그 결과에 관한 지식을 쌓았냐,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직무 만족이라든지 내적 동기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오겠죠.